철수 씨, 너무 순진하시네요. 그런 나이에 재혼이라니. 누가 진짜 당신을 사랑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노인정에서 친구나 사귀시지. 철수 씨 같은 노인네들 수십 명 상대해봤지만 솔직히 철수 씨가 제일 쉬웠어요. 역시나 금방 넘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74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그녀. 하지만 그 빛은 결국 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함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위험한 도로 위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벌어온 제 피땀 어린 돈.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본 그 무력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약장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알약을 손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웅큼, 아니 두 웅큼, 약을 물과 함께 삼키려는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3년을 함께한 아내의 사진이 거울에 붙어 있었고 그녀는 마치 저를 보며 슬픈 눈으로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약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제 손을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약을 다시 병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아내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유혹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하늘에 퍼지는 별빛처럼 지금도 가끔 그녀의 미소가 제 기억 속에 반짝입니다. 따뜻했던 그 손길, 귓가에 맴도는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혹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저와 같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아픈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외로움이 어떻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날이 생각납니다. 43년을 함께한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놓인 그녀의 사진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크게 울리는 빈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식탁에 밥 한 공기를 차려놓고 혼자 먹던 날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여보, 잘 자요 라고 말한 후에야 깨닫는 현실의 공허함. 그 시간들이 모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74세의 대리운전 기사로 아내가 떠난 후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차 안에서 낯선 승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차갑고 외로웠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나이가 어디 있으신데 아직도 밤에 운전을 하세요? 아들 민석이는 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이 없으면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때로는 잠들기 전 약병을 바라보며 이대로 모든 걸 끝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견뎌냈습니다. 가끔은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새벽에 한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와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속삭이며 눈물을 훔치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억지로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함께 갔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짝을 지어 앉은 자리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몇 번은 술에 취해 나 좀 죽여줘 라며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토닥여줄 뿐 제 깊은 절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냐? 정 교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속 공허함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철수야, 내가 아는 좋은 분이 계셔. 너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데 참 다정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야. 그리고 너처럼 아직 일하시는 분이라 부지런하고 활력 넘치셔. 한번 만나볼래?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가. 하지만 정 교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나도 알아. 미영이 떠나고 나서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히 널 보면 가슴이 아파. 이젠 좀 행복해도 돼. 그냥 친구로 시작해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거야. 계속 이렇게 살다간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야. 그 말에 무언가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본다면 이렇게 괴로워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남의 날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아내가 생전에 사줬던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그러면서도 내심 설레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43년간 한 여자만 바라보던 남자가 74세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카페에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회색 원피스에 단정한 단발머리,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랜 겨울 뒤 느껴지는 봄의 첫 햇살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살을 생각하던 제가 이 순간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박영숙 씨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정 교장 선생님께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감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색함도 잠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70세로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정리했고 지금은 취미로 서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자녀는 딸 하나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최근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녀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매일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일상, 자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얼굴에 잔잔하게 퍼지는 미소, 때로는 깊은 슬픔을 담은 눈빛이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건 오랜만이네요. 헤어질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네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고 곧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놀라지 않고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해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이 더 컸습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한강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영숙 씨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철수 씨 아내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런 분을 만나셔서 행복하셨겠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여자와 있으면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미안했는데 그녀는 그런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가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철수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밤 운전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현관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어요? 들어가서 쉬시지. 괜찮아요. 철수 씨가 매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지켜왔던 방어벽이 그녀의 따뜻함 앞에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용기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사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껴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갑자기 발견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다행이에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고 다시 행복해지세요. 꿈에서 깨어나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얼어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집도 방문하게 되었고 영숙 씨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한 국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숙 씨, 우리 앞으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용기를 내어 그 말을 꺼냈을 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더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철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 저도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아버지,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이런 결정은. 민석아, 아버지가 이 나이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영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영숙 씨를 만난 후로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전까지는 사실 매일 밤 약병만 바라보고 있었단다. 민석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내가 미안할 것 없어. 다만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주면 좋겠구나. 결국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민석이도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았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빈 방에 누군가의 옷이 걸려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보,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영숙 씨는 제가 대리운전을 줄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43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간이 곧 가장 쓰라린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꿈 같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삶이 다시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영숙 씨는 저를 위해 매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대리운전 일도 조금씩 줄여가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퇴근길에 듣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더 이상 한강변에 차를 세워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민석이가 전화했어요.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놀러 온대요. 영숙 씨는 제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점차 민석이도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눈빛도 사라지고 가끔은 저희 집에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기도 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 만나셨네요. 최근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석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달 정도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제가 밤늦게 대리운전해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게 해주었고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어깨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달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미세한 변화였기에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영숙 씨의 전화 습관이었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통화하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부자연스럽게 통화를 서둘러 끊었고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그냥 옛날 카페 단골이에요. 안부 전화예요. 그녀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번째로 변한 것은 그녀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항상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점점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때로는 2-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친구를 만났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돌아온 그녀는 언제나 그럴듯한 변명을 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74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그 소중함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집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김철수님께 독촉장.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3천만 원의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 이게 뭐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통지서를 보여주자 영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사실 제가 조카의 학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철수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당신 걱정시킬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 어린 설명에 화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상의해줘요.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까지 사왔습니다. 그 정성에 금세 의심은 사라졌고 다시 평소처럼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후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청구서였는데
제가 사용한 적 없는 200만 원 상당의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 카드 사용한 적 있어요? 아, 그거. 지난번에 제 생일이라서 제가 선물 좀 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철수 씨가 마음에 드는 거 사라고 했잖아요.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녀의 생일에 원하는 걸 사라고 한 기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물건을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그녀가 뭔가를 사왔다는 기억도 없었고요. 그래요?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그렇게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거실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새 옷이나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산 옷은 어디 있어요? 한번 보고 싶네요. 영숙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제 친구 딸 결혼식 때 입으려고 샀는데 지금은 친구 집에 보관 중이에요. 집이 좁아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개운치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의문들이 쌓여가는 동안 저는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숙 씨가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의심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그녀를 의심하는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웠으니까요. 결혼 3개월째 더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청구서였어요. 금액도 점점 커져갔고 어떤 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나요? 저녁 식사 후 물어보자 영숙 씨는 잠시 굳어졌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제 조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했어요. 아주 좋은 기회라서 우리도 노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철수 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의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 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최근에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비밀 통화도 많고 설명 없이 외출하는 일도 잦고 대출이나 카드 사용도 계속 나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숙 씨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가 곧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의심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저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못한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 모르세요? 그녀의 눈물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지금까지 날 정말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74세 노인의 의처증이라도 생긴 걸까?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네요. 그날 밤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제 어깨를 오래 주물러주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런 그녀를 의심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고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통장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확인차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천만 원 인출. 맞으세요? 뭐라고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영숙 씨가 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인출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영숙 씨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은행의 CCTV 영상은 명백했습니다. 영숙 씨가 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돈을 인출해 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긴급한 일이 있었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고 영숙 씨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영숙 씨!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확인해 보니 영숙 씨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모든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민석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좀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영숙이가 없어졌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민석이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아내의 장신구가 보관된 금고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모아둔 현금과 아내의 보석,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석들,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심지어 아내가 남긴 편지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어요. 남겨진 것은 빚독촉장과 사채업자들의 문서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후회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영숙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연락해줘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영숙 씨일 거라는 희망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예요? 아, 철수 씨. 어떻게 지내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분노가 밀려왔지만 우선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숙 씨, 지금 어디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나갔어요? 집에 돌아와요. 철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즐거웠어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얻을 것은 다 얻었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다정하던 영숙의 목소리가 맞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을 다 가져갔잖아요. 내 아내의 유품까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 세상에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딨어요? 철수 씨, 너무 순진하시네요. 그런 나이에 재혼이라니. 누가 진짜 당신을 사랑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노인정에서 친구나 사귀시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토록 냉혹하고 잔인한 말들이 그 다정하던 영숙의 입에서 나오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해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 같은 증거는 다 만들어 놨으니 소용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설마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 혼인신고서 가짜예요. 애초에 난 김영숙이 아니라 이명이라고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난 7개월간 함께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니. 그녀의 이름조차 거짓이었다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새 출발하세요. 너무 외로운 게 보여서 걱정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돈 벌었네요. 그리고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냉혹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악마의 웃음 같았습니다. 전화를 든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그녀의 말대로 혼인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영숙 씨, 아니, 그 여자는 애초에 제게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민석이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런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경찰관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는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아내의 유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배신당한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시며 과거의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아내와의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영숙의 미소가 이제는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신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기에 모든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소주병이 비워질 무렵 약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처방받은 약이었죠. 비틀거리며 약장으로 걸어가 수면제 병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했던 7개월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을까? 그녀가 내 걱정을 해줄 때 단 한 번이라도 날 사랑했던 걸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막한 집 안에 저 혼자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수면제를 한 줌 손에 쥐고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내버리면 어떨까? 더 이상의 고통도 배신도 외로움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 내가 이렇게 떠나면 민석이와 손주들은 얼마나 상처받을까? 아, 괜찮아. 걱정 마.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집에 계시죠? 손에 쥐고 있던 수면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약병에 다시 넣고 마개를 닫았습니다. 아직은 끝낼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술 드셨어요? 아버지 약 드시는데. 괜찮아. 오늘만. 민석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수면제 병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아버지가 약해서. 민석이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날 밤 민석이는 집에 머물렀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떠난 후의 외로움, 죽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영숙 씨를 만나 다시 느꼈던 행복, 그리고 무너진 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 그랬던 거야. 민석이는 제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민석이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영숙 씨, 아니 이명희를 체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인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그녀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철수 씨, 오셨네요. 경찰에 신고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경찰관들조차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한 거예요. 노인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보는 게 재밌거든요. 특히 철수 씨처럼 외로운 노인들은 정말 쉬워요. 몇 마디 다정한 말에 금방 넘어오니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차가워져요. 내가 당신을 신고한 건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난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노인들은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 돈 쓸 데도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경찰관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발언 조심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이미 다 썼으니 어쩔 수 없네요. 철수 씨, 재미있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허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을 수 있었는지.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소 10명 이상의 노인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노렸으며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여성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총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피해로 그녀의 범행이 멈추었으니까요. 하지만 잃어버린 3억 원과 아내의 유품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푸르렀던 잎이 이제는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입원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속았는지, 왜 주변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속았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혹시 퇴원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 집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다시 시작할까 해요. 대리운전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네, 아직은 몸이 약하지만 일을 해야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처럼 외로움에 속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늦은 사랑이라고 무조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누군가의 따뜻함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는 74세 노인으로 한때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숙 씨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저처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이 계시다면 가끔 손을 잡아주세요. 진심 어린 관심이 때로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년의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간혹 그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없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